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하며 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조금 안 좋았던 주간이었습니다. 작년 3월이었나요?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벌어져서 그때 이후로는 최악의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던 그 다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상승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바닥을 찾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흐름 중에 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기술적 반등,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인지를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금리 인하보다는 시장 내 유동성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주요 기술주들 반등하는 모습에 오늘 우리 기대를 해봅니다만 야간 지수 선물 흐름을 봐서는 오늘 우리 증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어제 그래도 국내 증시 다행스러운 점은 코스피는 이제 2,500선이 지지가 됐습니다.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도 70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고 사실 어제 좀 또 블랙먼데이 많이들 무서워했던 하루였는데 연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은퇴 이후에 또 경제적 자유 꿈꾸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렇죠.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빠른 은퇴를 원하는 이른바 파이어족도 있고 해외 이민이나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팁 하우머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그간 너무 많이 빠졌던 탓일까요? 뉴욕 증시는 모처럼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일어난 일시적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면서 불안한 흐름 여전히 이어갑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줬습니다. 다우지수가 1.20%, S&P 500이 1.16%, 나스닥도 동일한 상승률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자세한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장 초반 화웨이 스마트폰의 중국 사전 예약이 280만 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다가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변동성 키웠는데요. 결국엔 징크스를 깨고 0.04%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엔비디아는 3% 넘게 오르면서 대체로 반도체주들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구글 같은 경우 검색 시장에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 광고 기술 분야에서 반독점 위반 소송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1.5%대 하락한 반면 아마존은 미국에서 핀더더 테무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90% 상승, 일라이릴리도 0.62% 올라줬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가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매출을 배분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하면서 2%대 여러 가지 호재 입고 상승해줬습니다. 이외에도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짚어보면 헬스케어 업종에서 특징주 나왔습니다. 특히 머크는 서밋 테라퓨틱스가 자사 항암제가 머크의 약물보다 더 뛰어나다고 발표를 하면서 두 기업의 주가 상반된 모습 보였고요. 서밋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무려 55% 폭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와 델 컴퓨터는 S&P 500 지수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상승이 됐고요. 경기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아메리카 에어라인이나 델타 항공 등 항공주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체로 그간 하락이 컸던 대형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가 몰렸고 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에 소매 관련주나 은행주들도 지난주 손실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만한 재료가 있었다기보다는 일시적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지난주 장세가 약간의 과매도 상태였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살펴보면 고용 동향 지수가 108.71에서 109.04로 개선이 됐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전보다 커진 가운데 이번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겠고요. 물론 이처럼 한 달 수치만으로 고용시장 개선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용시장의 급격한 침체 우려를 아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결과란 점에서 시장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연은은 GDP나우 통해서 3분기 GDP 성장률을 지난 고용보고서 결과 기반으로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욕 연은에 이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전보다 높아진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단편적으로 시장은 지난주보다 경기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조금은 덜어낸 듯 보입니다. 국채금리는 지난주 하락에 따른 되돌림 현상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주 발표되는 물가지수 기다리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2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향후 미국 물가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체로 단기물은 상승하고 장기물은 하락하는 등 최근 움직임이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 3.67%대, 10년물은 3.7%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시장과 함께 흘러내렸던 유가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WTI 배럴당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1달러 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여전히 유지한 채 이 시장 심리에 따른 수급 변화 집중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출시 전부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었는데 기대했던 인공지능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밀리면서 환호보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주목받았던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다음 달 업데이트를 통해 베타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이마저도 모든 기능이 한 번에 출시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하고요. 서비스 언어도 당장은 영어만 가능하고 한국어는 내년 출시 언어 목록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지역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애플은 빅테크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유럽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고요. 챗 GPT가 금지된 중국에서도 함께할 파트너사를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은 AI 스마트폰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장 분위기도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신제품을 내놓고도 애플의 주가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는데 행사 시작 전 220달러 선에서 움직였던 주가는 이벤트가 끝난 직후 장중 217달러까지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 화웨이는 맞불 전략으로 정면 수무에 나섭니다. 앞서 애플의 신제품 행사와 같은 날 마찬가지로 신제품 러쉬를 예고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3단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1시간도 채 안 돼 20만 건에 육박한 주문이 들어왔고요. 하루 만에 200만 건, 현재는 3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웨이는 거침없이 시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누르고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 기간 폴더블 폰 출하량은 1년 전보다 200% 넘게 증가했는데 반면 삼성전자는 5%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올 하반기 차세대 폴더블 폰을 출시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 상반기는 비수기로 볼 수 있겠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1분기와 2분기 모두 선두를 지켰던 만큼 화웨이의 약진을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어 보이고요. 화웨이뿐만 아니라 비보와 오포,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뒤를 이으면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더 이상 과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트코인 대통령이라 부르는 트럼프, 가족들까지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해당 프로젝트 지원팀은 이번 주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달러화의 지배력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는데 트럼프가 가족 사업에 이득이 되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 정책을 펴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노린 기업들이 트럼프 일가의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가상자산 업계는 대선과 연방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친가상자산 후보들에게 과거 여느 때보다 많은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9월 첫째 주 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돈 110조 원어치를 발행해 한 주 만에 한 달 예상치의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국채금리가 하락해 비교적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8월 증시가 급락한 것도 회사채 발행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전 투자 수요가 몰린 데다 대선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커져 기업들이 발행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블랙먼데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버텨줬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주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코스닥은 양전에 성공했는데요. 어제 제약바이오주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국내 협력사에 위고비 국내 출시 일정을 10월로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고비는 식욕 억제 효과로 체중 감량을 돕는 약인데요. 이미 국내에서는 출시가 곧 임박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약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최근 비만 치료제 매출을 토대로 호실적을 거두면서 국내 위고비 관련주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크게 올랐는지 보면 대봉 LS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DXBX가 25.7% 급등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인벤티지랩이 17.14%, 블루엠텍이 13.12% 뛰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총리가 종전을 위한 평화회의에 러시아의 참석을 요구하는 등 전쟁을 끝내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크라 재건주가 들썩였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평화회의에는 100여 개국의 대표단에 참석했지만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올라프 셜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평화회의에 러시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년 이탈리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준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DYD가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삼부토건이 8.73%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폴라리스 AI가 6.44%, 데모와 현대 에버다임이 각각 5.14%, 4.64% 올랐습니다. 한동안 약세를 이어가던 대왕고래 테마주에 다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지난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투자 주관사 입찰 공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었는데요. 이번 달 하순에 해외 석유 기업들이 한국을 찾아 사업성을 확인하는 2차 로드쇼가 진행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7월까지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인 엑슨모빌, 아람코 등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한 차례 진행했었는데요. 이후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데이터를 보고 싶다는 해외 석유 기업들이 있어 2차 로드쇼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는 독자적인 심해가스전 탐사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석유공사는 성공적인 탐사를 위해서는 해외 메이저 석유사들의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 정부의 동해 심해가스전 2차 전략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관련주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연말에 예정된 시추 계획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 사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마감 상황 보면 화성밸브가 12.79%, KSP가 5.43% 올랐고요. 한손 엔지니어링과 DK락이 모두 4%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던 화장품 업종이 모처럼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화장품주가 주가 조정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접어들었다면서 주가 반등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NH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내년 중국 적자 규모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동사의 기업가치 하단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했고요. 유안타증권은 실리콘2에 대해 동사는 글로벌 K-뷰티 성장을 주도하는 유통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실리콘2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K-뷰티의 비중국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나증권은 국내 브랜드들의 미국 오프라인 진출이 활발하고 또 주요 리테일러 바이어들 또한 K-뷰티존을 구성하려는 모습이 감지되면서 수출은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화장품 주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실리콘2가 10.15% 급등했고요. 잉글우드랩이 9.32%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코스메카코
코리아가 7.95%, 아모레퍼시픽이 6.42%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혼조였지만 나름 우호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시장은 예상외로 선방했습니다. 전형적인 전약 후강 장세였습니다. 장 초반은 2%대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꾸준히 낙폭을 만회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을 추월했습니다. 8월 폭락장을 겪은 국내 증시 맷집이 세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힌트 얻어가시죠. 어제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지수만 보면 코스피가 0.33% 내려 2,535.93포인트, 코스닥은 1.11% 올라 714.4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양지수 모두 장중에 2% 내외로 반등하면서 2,500과 700 지지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 다시 크게 담을 만한 이유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엔화 약세와 금투세 도입 유예 논의 등이 잔잔한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됐습니다. 외국인 어제도 5,404억 원 순매도하면서 5거래일 연속 패자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기관이 447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이 4,69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2,5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87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이 1,107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면서 지수의 반등을 끌어냈습니다. 개인만 1,998억 원 순매도하면서 6거래일 만에 매수에서 매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2%대 하락했지만 장 초반 대비해선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67,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 0.38% 반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14% 반등했고 현대차와 셀트리온, 기아 1% 내외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방어주 겸 밸류업 수혜주였던 금융주가 약했는데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1% 넘게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딱 2차 전지주만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만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이 1.16%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켰고요. HLB가 5.85% 강세로 9만 원 선 넘겼습니다. 또 클래시스가 2.25% 추가 상승해서 시가총액 5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리가켄바이오가 5%대 상승세 시현했고 삼천당제약과 휴젤, 셀트리온제약 모두 1, 2%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 4.1%, 에코프로가 3.47%, 엔캠이 1.51%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껑충 뛰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12원 20전 올라 1,339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매한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에 0.5%포인트 금리 인하, B컷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 변동성은 또 컸습니다. 1,348원 선까지도 급등을 했다가 외환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는 1,340원 초반대로 소폭 내렸고요. 역의 환율은 1,342원 선이었습니다. 내일 밤 나올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달러 강세가 살짝 주춤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 외환시장은 1,340원 선 돌파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번 주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세계 폐암학회가 열렸고 유럽 종양학회가 금요일부터 개최되는데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자리에서 자사 항암 신약 임상 데이터를 속속 공개할 예정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헬스케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증권은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금리 인하와 모멘텀 강화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며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로 국내 CMO와 CDMO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제약 기업들은 신약 발매를 통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삼성증권은 하반기 바이오 업종은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할 가능성이 높은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경쟁력이 있는 리가캠 바이오,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를 발표할 메지온과 올릭스, 퓨처캠 등, 그리고 FDA 허가 재신청 이슈가 있는 HLB를 주목하라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큰 어제장에서도 헬스케어 섹터가 굳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이번 주에 다양한 학회도 이어지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도 확인하시죠. 현지 시간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트럼프와 해리스 수혜주 들썩일 수 있겠고요.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AI 기능과 크게 향상된 칩셋을 탑재하면서도 가격은 동결했는데요. 아이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아이폰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물류, 쿠팡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쿠팡이 검색 순위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1,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법이 무산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에 미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미 어제 생각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터라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을지 아니면 어제의 전략 후강 장세로 이미 선 반영된 건지 흐름 지켜보셔야겠는데요. 높아지고 있는 환율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찍 올랐습니다. 뭔가 경기도나 우려감에 시장에서는 좀 경계성 매물들이 많이 출회되나 싶었는데 과매도라는 상황 인식이 있었는지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된 것 같네요. 네. 예. 일주일 내내 빠졌으니까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었고 저는 어제 우리 증시가 대단하네요. 네. 예, 그 금요일 날 지난 주말 미국장이 그랬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은 우리가 미국장을 선도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또 못 올랐잖아요. 못 올랐죠. 예. 예. 그래도 코스닥이 그래도 잘 버텨줬고. 그러게요. 역시 코스닥 쪽에서 또 외인이 사니까 또 저렇게 올라가기도 하는 네. 그런 어떤 현상은 여전한 것 같고.
오늘은 좀 우리 시장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타이 색깔 고르실 때 고민하셨잖아요. 타이 색깔, 예, 어제 진짜 약간 그 미국장 보고서도 그래도 한번 우리 시장에 어떤 약간 카운터 펀치를 기대하면서 새싹이 돋는 초록색을 메고 왔다가 오늘은 빨간 걸 멜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처음에 빨간 거 매셨다가 빨간 거 맸다가 조금 그거에서 조심하자 싶어서 그냥 일단은 차분하게 메고 나왔습니다. 중립이신 거죠? 중립입니다. 네.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염정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염 차장님. 뭐 미국 우리 할 것 없이 자, 또 우리 염 차장님 이제 두 번째 우리 머니쇼 출연이신데 그래도 거침없이 탁탁탁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앞뒤 재지 마시고 그냥 제가 거침이 없었나요? 예, 질문하면은 바로 제 일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고. 어제 장 그렇게 우리 잘 버틴다고 개장 초에 생각하셨나요? 어제 사실 저도 개장을 보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감 있게 시장이 많이 걱정했죠. 시작했죠. 예. 네. 얼마나 또 낙폭이 커질까라고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빠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한 장 시작하고 10분여 정도 지나면서 코스닥 쪽은 조금씩 회복을 했고 상승 종목 수도 조금씩 좀 늘어나는 모습. 그랬죠. 그리고 장 중반 이후로는 사실 많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기존의 낙폭과대 섹터들이 좀 빠르게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이 기존에 이제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라든지 뭐 미국 증시를 선행하는 좀 움직임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또 살펴보니까 미선물도 이제 플러스로 좀 움직이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먼저 좀 오르고 미국장도 그에 따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시장의 수급이 아직까지도 좀 원활하지는 못했고 어제는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였었죠. 네.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지금 오거래일제 외국인들은 순매도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되게는 코스닥은 그래도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불안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거래 대금이 늘질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래 대금의 위축,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말은 또 파는 사람도 없다. 팔려면은 올라야 팔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시장에서 너무 많이 좀 손실이 크기 때문에 파는 쪽이 없기 때문에 또 살 수 있는 쪽도 없고 지금 거래에 대한 활성화가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나온 지표, 뭐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고용 지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뭐 지난주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죠,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시장은 뭐 경기 침체라든지 불안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CPI, PPI 지수를 좀 대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어떤 경제 지표들에 대한 우려감은 살짝 좀 시장에 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앞으로 나올 이제 지수를 통해서 시장의 안정감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쫙 하필이면 항상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좀 중요한 타이밍에 연휴가 걸려 있어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맞아요. 좀 중요한 타이밍에 오늘 걸려 있고 이번에는 3거래일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3거래일 동안 미국 시장이 어떻게 지금 움직일 수 있을지 만약에 3거래일 동안 상승을 한다. 만약에 뭐 계속해서 지속 상승을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 시장이 4일 만에 돌아서 다 반영할 수 있을지 항상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조금 리스크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께서 만약에 추석 연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의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한테 고민을 하라 하지 마시고 염 차장님이 답을 주세요. 그냥 일부 좀 정리하고 추석에 뭐 고향을 가든지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될까 없어요 하면서 그냥 들고 갈까요? 지금 일단은 네. 사거래일 남은 예. 부분이기 때문에 한 2, 3일의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뭐 하방에 대한 경직, 하방이 좀 막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좀 들고 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들고 갔을 때 기존 포트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추석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저는 중대형주 쪽에 대한 비중 조절, 그러니까 중대형주에 대한 조금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추석 이후에 또 있을 뭐 우리나라 국내 이벤트는 뭐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 발표라든지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포트 변경 또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한 목요일장까지는 좀 시장을 좀 지켜보고 움직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 현장에서 네. 영업하시면서 느끼실 텐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 금투세 이슈에 굉장히 어떻게 예민하시죠. 예민하신가요? 네. 사실 금투세, 사실 지금 우리 네. 시장이 유독 예.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금투세에 대한 이슈인 것 같고요. 금투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은 다소 좀 정치적인 부분으로 좀 변질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금투세 시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고, 지금 시장이 안 그래도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여기에 더 시장에 어찌 보면은 더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약간 어찌 보면은 좀 감정이 호소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도 좀 있죠. 금투세 시행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라는 것을 내잖아요. 거래세 내고 있고. 증권거래세는 사실 올라도 내고 떨어도 네, 내고 그렇죠. 손실을 봐도 내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투세가 모든 외국인과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또 부과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 사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금투세가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좀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뭐 큰 손이라고 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좀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나비 효과는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의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좀 반복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오늘 말 난 김에 조금만 한번 그거 해보죠. 워낙에 이제 이 금투세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고 또 많은 또 컨텐츠들이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염 차장님 말씀하시기를 외국인들하고 기관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이제 기관들은 이제 그에 대한 법인세라는 부분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외국인들은 일부 외국인들은 또 이제 어떤 금투세에 대해 직접적인 적용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뭐 사실은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5억 그리고 3억 초과의 분에 대해서는 제가 25%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형평성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게 또 공매도 때와 좀 비슷한 좀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니 뭔가 이렇게 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것이 특히 이제 뭔가 금전적으로 뭐 나가야 된다 싶으면 받을 것보다 나간다 싶으면 따지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관한테는 금투세를 적용 안 하는 게 이미 법인세를 거둔다. 아니 개인들도 많이 벌면은 결국 5월 달에 또 머리 아프잖아요. 맞아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네. 다 포함되잖아요. 그건 또 이중과세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도 있고. 많고요. 예. 그리고 요것도 한번 짚어는 볼게요. 네. 왜 이렇게 많은 컨텐츠에서 사모펀드 언급이 나옵니까? 금투세 하면은. 사모펀드에 대한 언급 또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네. 그에 대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영역들을 또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회해서 사실을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네. 사모펀드도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다른 쪽으로의 좀 회피 경로를 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뭐 부동산 관련이든 무슨
주식 관련이든 사모펀드 드는 사람들이 진짜 알부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찐부자들 아닙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액 투자가들 중심으로 사모펀드가 이루어지고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의 투자금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고액 투자자들 이쪽에서 사모펀드는 사실은 공모펀드보다의 제재가 좀 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이런 과세 부분에서라든지 이런 부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더 할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넘어가시죠. 아침부터 개장 전부터 또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서 예. 많이 말씀하시죠. 생각보다 우리 염 차장님 그래도 잘 절제하시네. 금투세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최대한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또 예.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계속 주식을 해야 되는 주식쟁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떤 섹터가 가장 좀 모멘텀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도 이제 곧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는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투자사들 네. 중심으로 이제 밸류업 지수가 좀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저는 초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고밸류,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 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쪽은 이제 금융주 그리고 통신 섹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통신 섹터. 반도체는 어때요? 반도체. 지금 뭐 간밤에 엔비디아가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지난 한 주 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좀 주도주로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어제 예. 상당히 좀 우려했던 게 예.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누가 냈죠 그걸? 외국계? 아니요, 국내 증권. 국내에서? 네. 뭐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다 나온 자료니까. 그러면 8만 전자를 회복할까 말까 할 때 내든지. 지금 증권사가 다 나오고 실컷 있어요.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저 또 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모 방송에서 네. 이야기를 한 부분은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바꿀 것을 그 정도 예측을 못하고서 그간은 상향 리포트를 내더니 갑자기 시장이 다 빠져버리니까 하향 리포트를 낸다? 사실 저 역시 상당히 실망스러울 네, 수밖에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일단은 하향 리포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시장이 좀 받쳐줬기 때문에 그 하락폭을 조금은 좀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 이에 대한 어떤 회복력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하향 리포트에서 좀 누르고 있었다. 누르는 모습을 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나온 리포트의 주요 내용들을 좀 보게 네. 되면은 네. 일단은 3분기 그리고 연간에 대한 컨센을 좀 하향시켰습니다. 예. 3분기 이제 영업이익에 대해서 기존에 한 13조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10조 정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에 대한 기준도 조금 컨센을 낮추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받쳐주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디램 수요의 좀 둔화라든지 그리고 디램 가격의 상승이 지금 살짝 좀 꺾이는 부분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뭐 PC라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B2C 쪽이 조금 좀 문제고 여전히 B2B 쪽이라든지 뭐 그 HBM이라든지 사실 그쪽 그 B2B 쪽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수요는 좀 견조하다. 하지만 우리가 연초에 좀 기대했었던 강력한 어떤 지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단이 조금 좀 막혀 있다라고 하면 지수 역시 좀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시장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또 뭐 무리하게 또 증권사들 리포트 뒤에서 또 버럭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증권사로서도 고민이 크겠네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방송에서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지수 하락폭으로는 제일 크거든요. 뭐 세계 각국 지수 포함해서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이 이제 커졌다 하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게 데일리 차트라면은 이걸 갖다가 위클리나 먼슬리로 바꿔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뭐 시장 내지는 중간 단계인가 싶을 정도니까 고민이 많겠어요. 저 반도체 관련한 전망을 하는 증권사들도 또 우리 뭐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도 어제 그래도 힘은 보탰네요. 우리 증시가 덜 빠지거나 반등할 수 있는데 증권사들이 그렇게 지금 어찌 보면 최근에는 한 3개월여를 보게 되면은 시장 대비해서 반도체 지수가 사실 시장 대비 더 많이 빠졌고요. 그렇죠. 뭐 특히나 더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 단에서도 많이 빠졌지만 중소형주 단에서의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 HBM을 가장 대표하는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주가 거의 한 40% 정도 이상 고점 대비해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 기존에 어찌 보면은 기존 반도체 섹터를 주도했었던 기존 종목들이 조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하반기 그리고 연말까지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이제 반도체 레거시 종목들이라든지 낙폭과대했었던 종목 쪽에서의 반등이 좀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섹터를 살리기에는 조금은 좀 역부족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만큼 반도체는 지금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좀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이라든지 섹터 자체 전반적인 회복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국내 증시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해요.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는 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위고비, 위고비가 그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이제 국내 지금 다음 달 국내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뭐 대봉 LS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펩트론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일단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직접적인 단기적인 수혜 종목들은 좀 아니죠. 그냥 테마주 정도. 일단 테마주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고비가 이제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위고비 그 일론 머스크도 이를 통해서 효과를 봤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출시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분명히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오른 종목들은 아직은 사실 비만 치료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은 좀 무리가 있는 한마디로 좀 그 테마 성격의 움직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대응하신 부분들은 뭐 좋으시게 그에 대한 부분 좀 챙기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들을 뭐 전 따라가고 저는 사실 뭐 테마 종목들을 최근에는 거의 좀 거의 핸들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위고비랑은. 네. 그럼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제약바이오의 우리나라의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가 상당히 건전해지고 긍정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비만 치료제라든지 일부 일시적으로 테마 성격으로 움직였지만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최근에 유효양양인 같은 종목들은 실질적인 실질과 함께 그에 따른 이상이 같이 붙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이란 부분이 함께 동반을 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밑에 따라오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다소 저는 좀 시장 기존에 비해서 사실 되게 건전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시장을 받쳐줬던 게 또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하는 만큼 최근에 저 역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조금은 그 스탠스가 좀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 그리고 이 주식 전문가분들이
다음 주도주로 이 제약 바이오를 좀 이렇게 주목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인데 이 와중에도 뭐 덩달아 같이 가는 종목들은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은 네. 거기서 또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겠죠. 일단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 막 가겠지만 뭐 우리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뭐 맞습니다. 한때 뭐 2차 전지하면 뭐 리튬자에 리자만 들어가도 뭐 그냥 막 날아가다가 가보니까 뭐 리튬 가루 하나도 안 보이더라 이런 데 많았잖아요. 네. 그래요. 지금 제약 바이오. 근데 저거 비만 치료제 아니 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저녁에 네. 살 빼겠다고 막 헬스에서 땀 뻘뻘 흘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샤워 시원하게 하고 나서 9시나 10시쯤에 또 치맥 막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저거는 근데 이제 예. 그 보통 이제 비만 치료제가 그 피하주 사용 제제가 많은데 네. 이제 경구용이라고 경구용으로 하면은 간편하게 간다. 그렇죠. 피하주 소재는 배에다 맞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식이 조절이 되죠. 식이 조절이 된다고 된다. 하더라고요. 저걸로. 예. 원래 당뇨병 치료제였다가 그렇겠네. 예,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일단 식욕을 제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일주일 단위로 맞는 게 있고 데일리로 맞는 게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제 또 깜짝 놀랄 소식이 있었는데 염 차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 아니 어째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한다는 소식까지 나옵니까? 남양유업. 아니, 예. 아니 그 제가 아침에 요즘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제가 요즘에 그 시간에 네. 요즘 장마감 이후 나오는 공시들 좀 체크해 보는데 네. 어제 남양유업이 장마감 이후 공시를 냈는데 그 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인데 500원으로 그러네요. 액면 분할을 하고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소각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자사주 소각 하죠. 자사주 소각도 하고 근데 여기서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도 좀 큰 것 같고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워낙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양유업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 주가에 대한 시청자분들. 좀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그래서 1월 달에 그렇게까지- 최대 주주가 변경됐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죠? 이제 한해컴퍼니가 체제주로 변경돼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제고하는 부분에서 좀 변화를 좀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뭐 소각과 함께 자사 소각과 함께 액면 분할 10분의 1 매각을 분할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접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에서 가장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면가 5,000원이라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네, 저거는 500원으로. 이제 네, 그렇죠. 5,000원에서 500원으로 이제 500원. 때문에 5,000원에서 500원으로 500원으로. 10분의 1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56만 원대이기 때문에 5만 원대로 주가가 저 정도면은 밸류업 지수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종목 아닙니까?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제가 자사주 매입은 많이 나오는데 소각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예. 어쨌거나 신선합니다. 네, 예. 좀 이미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어떻길래 자꾸 이미지 얘기가 나오죠? 예. 남양유업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예전에 이제 오너 체제였을 때 좀 말이 많았었죠. 네, 좀 말이 많았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가지고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염 차장님, 네, 지금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네. 엔비디아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얼추 빠질 만큼 빠졌다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엔비디아 지난번 나왔을 때 엔비디아 얘기 많이 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일단은 그때도 액면 분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엔비디아 액면 분할하기 전에가 이제 $100 그리고 액면 분할로 $140 최고점 찍고 예. 이제 지금 $100 선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1,000불에서 1,400불 갔다가 주식 분할 전 가격으로 치면은 그쵸. 그러다가 네. 다시 지금 네. 일단 지금은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부터의 움직임은 기존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성장 속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시즌 1이 좀 끝났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시즌 1은 좀 끝나고 이제 시즌 2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시즌 1에서 강했었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빠르게 회복을 하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체크를 할 것이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한미 반도체 등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여전히 그 독점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장에 대한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었죠. 뭐 애플 아이폰에서 AI 기능 탑재라든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AI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AI를 이끌었었던 것이 거대 언어 모델 네네. 쪽이라면은 저는 앞으로는 AI가 조금 더 일상화되고 조금 더 간편화되고 조금 더 이제 그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AI가 빠르게 확산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잠시는 좀 정체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42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1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또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들 좀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요. 6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어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었고 오늘 2.9% 추가적으로 지금 반등 좀 예상이 되는 모습이죠. 161,700원으로 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97만 원. 현대차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3만 500원이죠. 기아는 1.9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8,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4% 약세가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4,500원. KB금융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 82,400원. 신한지주 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셨던 이제 뭐 어제 액면 분할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냈던 남양유업 우선주 어제 시간외에서 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급등 예상됩니다. 남양유업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 예상되고 남양유업 14% 급등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15만 원, 그리고 알테오젠이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 30만 7천 원이고요. HLB 에코프로 보합권 예상됩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0.7%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주가는 괜찮은데 클래시스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어느덧 5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5만 5천 원으로 예상 체결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당 제약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3,80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8,100원, 휴젤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25만 원. 셀트리온 제약이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9,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은 뭐 지금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낙폭이 과했다라는 인식 속에 또 저가 매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미국 장 그대로 반영하는 개장처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미국하고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인데, 예, 뭐 일단은 야간 지수 같은 게 왜 못 올라갔나 싶었던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그래도 개장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네. 환율도 1,340 어제 13, 와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이래저래 참 뭐랄까 최근에 봤던 저 위하고 한번 휙 내려왔던 아래쪽하고 중간쯤 지수도 환율도 뭐 이런 상황에서 아닌 게 아니라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조금 머리들 아프시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뭐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뭐 포트폴리오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것도 뭐 수익이 나야 재편을 말이 쉽지 재편 잘 됩니까? 진짜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하기 좋아요. 뭐 리스크 관리하시고 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뭐 손절 칼같이 지키시고. 손절 잘 됩니까? 아닌 말로. 그렇죠.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기계는 반영이니까. 칼같이 하지만. 네, 손절도 어렵고 사실
올라도 팔기도 어렵고. 그렇죠.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AI가 또는 프로그램이 매매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정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앞서 이제 변동성 오디 시장 오늘은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예상치 결과 한마디로 이제 장이 시작하면은 분위기도 완전히 또 달라지더라고요. 또 달라지죠.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일단은 크게 변동성을 좀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어제 우리는 일부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뭐 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기존의 뭐 주도 섹터라든지 그리고 낙폭에 가 있었던 섹터들에 대한 어제 큰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저는 상승폭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참 어렵죠. 그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운데요. 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이 너무 한정돼 있고 네. 시장이 다 같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시장에서 관심 밖에 있는 종목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관심 밖에 있는 거, 방송에서 잘 언급도 그렇죠. 안 내 되는 그런 거. 종목들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6개월 동안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든지 그런 거. 네.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든지 거래량이 너무 없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같이 끌고 가기가 좀 사실 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좀 정리를 통해서 최근에 낙폭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중대형주 쪽에 대한 이런 변경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편인데 말씀드린 대로 좀 쉬운 부분은 좀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밑에 근데 들어가신 오히려 분들. 지금 뭐 우리 정민 앵커도 또 그렇게 또 이제 하셨지만 저도 당장 우리 염 차장님 말씀 중에 아니 한 6개월, 1년 가까이 소외됐으면 이제 진짜 이제 조금 더 진짜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조금 게 다르게 보세요. 기존에는 이제 많이 빠졌거나 정말 안 올랐었던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겠지만 반등의 이제 폭이라든지 속도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좀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어렵겠지만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저는 해야 되는 타이밍 반도체는요? 아닌가. 네? 반도체는요? 뭐 반도체가 종목이 사실은 몇백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대장주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장과 함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과 함께 가는. 네. 시장을 보면서 어려워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약간 우리가 좀 소외됐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시장과 함께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좀 일부분은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편하실 겁니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네. 지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자칫하면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식 조금 담아놓고 근데 하루에 세 번만 본다면 몇 시에 볼까요? 그게 딱 요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9시부터 9시 30분. 맞아요. 그리고 장 마감 30분. 아침 장 초반이 가장 좀 중요한 것 장 같고요. 초반이 중요하고. 장 초반에는 매도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장 초반이 중요하고 매수는 장 후반, 장 마감에 좀 하시면 좋을 것 장 같습니다. 마감 한 30분. 제가 보통은 장 초반에 아무리 시장 좋고 움직여도 장 초반에 조금만 참으시라 그러거든요. 매수 버튼. 매수 버튼을. 네, 매수 버튼은 좀 그때 막 시세 참으셔라. 났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들도 네, 그런 꽤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최근에는 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너무 빠른 선택을 하지 마셔라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저 필수 소비재도 여쭤보고 싶은데. 필수 소비재 뭐 어떤 거? 먹는 거요. 다른 거? 뭐 삼양식품도 있고, 삼양식품? 뭐 우양도 있고, 대상 S&D도 무슨 있고. 뭐 한때. 예, 왜냐면 어제 저희 필수 소비재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그쪽이 오히려 괜찮다라는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반등 흐름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출발 상황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9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과매도다라는 인식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또 그동안 좀 가격 조정이 있었던 뭐 반도체주라든지 기술주에서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2,530선까지 회복이 됐고, 코스닥도 700선 회복이 되는 상황이었고, 오늘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27% 소폭 올라갑니다. 2,542포인트, 코스닥도 상승 보여줍니다. 71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떨어집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67,200원. SK하이닉스는 어제 장에서도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5% 올라갑니다. 157,8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약보합권으로 398,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2%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985,000원. 현대차가 0.4% 떨어집니다. 228,500원이고요. 기아가 0.5% 내림세로 103,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소폭 올라갑니다. 192,600원, 그리고 KB금융 보합입니다. 신한지주가 0.5% 하락으로 5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반등 보여줍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이고요.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옵니다. 지금 153,800원, 알테우젠 강보합으로 305,000원이고요. HLB는 떨어집니다. 89,500원, 에코프로 1.8% 상승합니다. 76,700원이고 오늘 엔캠이 좀 급등을 합니다. 10% 급등이네요. 179,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캠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닷새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엔캠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잠시 후 또 엔캠과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는 지금 삼천당제약이 강보합권으로 134,500원이고 클래시스 0.5% 상승합니다. 54,900원. 리가캠바이오는 좀 떨어지네요. 87,000원. 그리고 휴젤이 강보합으로 248,500원, 셀트리온제약 보합이네요. 6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지금 마리화나 관련주가 또 다시 올라가네요. 지금 우리바이오가 12% 급등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좀 전해드렸는데 그 TV 토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미국 쪽의 대선 테마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었죠. 우리바이오가 두 자릿수 상승률 4,375원이고요. 한국BNC가 2.9% 강세입니다. 5,570원. 오성첨단 소재가 5.6% 상승합니다. 2,255원. 화일약품 에머리지가 3%에서 1%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비엘팜텍, NFC도 1% 안팎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글쎄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그럼 좋고,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쪽 그럼 좋습니다. ENCL이 지금 18% 급등합니다. 31,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ENCL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 외에서도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이죠.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가 5% 강세입니다. 28,650원. 태고사이언스도 2.7%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시약 업체죠. 그밖에 동구바이오제약, 바이온, 파미셀 1%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리튬 관련주 2차전지 쪽 흐름도 좋네요. 리튬 관련주 내에서는 중앙첨단 소재가 3% 이상 올라갑니다. 1,4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도 1% 이상 올라가고 세비캠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23,300원. 세비캠은 예전에 또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었던 종목인데 광모 2% 이상 올라가고요. 미래나노텍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남양유업 잠깐 볼까요? 남양유업 우선주 지금 상한가고 남양유업은 13% 급등, 자사주소가 그리고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53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85억 원, 36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513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0억 원, 13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일 정규장 3시 30분 기준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 2원 30전 상승한 1,342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는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일단 종목별로 지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지금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 쪽 종목들의 조금 탄력이 상승 탄력이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뭐 장중에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급 상황 봐서 외국인들 현선물 이렇게 마이너스로 뜨는 거 봐갖고는 그렇게 또 매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혹시 염 차장님 네. 어제 우리 요즘 위클리 옵션이 월, 목 두 번 만기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네. 어제도 그러면은 만기일이었고 그런 거죠. 어제가 월요일이었으면. 네. 이게 지수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휘둘리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게 위클리 옵션?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만기를 앞두고 목요일 네. 만기를 앞두고 상당히 좀 변동성을 좀 나타날 변동성은 커질 수 수 있다.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특히나 이제 당일날에 대한 오후에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은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좀 딴 써야 때보다 돼요. 예, 신경을 거기다 좀 또 써야 369, 돼요. 12에 네. 9구나. 9월, 네. 그런 앞서 필수 소비재도 네. 여쭤봐야 되고 네. 저희 또 아이폰 16 네. 관련 종목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이폰 16이 전형적인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 네.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시리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새벽 뉴스를 네. 보니까 아이폰 16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LG이노텍 지금 4%대 하락, 그리고 BH 4%대 하락 출발하는 거 보여지니까 시장에서는 기대치만 못 미치다라는 게 시장의 여론인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우리 삼성전자 S24 네. 올 초에 출시가 됐었죠. 근데 그렇게까지 어떤 뭐 주가에 반영을 시킬 만큼의 상황은 좀 아니었는데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요. 물론 여기서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은 뭐 카메라 그 사진을 그 검색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진을 검색하는? 내가 찍은 사진을 예. 찾아주는, 그리고 통화한 부분을 바로 뭐 메모리 뭐라 그러죠? 내가 통화한 부분을 요약한다거나 뭐 이런 정리하는 기능, 그런 부분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AI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부분이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예상했던 정도 더 이상의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시를 앞두고서는 일단은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또 하웨이가 같이 동시에 조금 이에 대한 뭐 아이폰 16을 겨냥해서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3번 접는 폰을 만들어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좀 나오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아이폰 16 실제로 만약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또 국면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오픈과 동시에는 일단은 하락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폰에 대한 부분에 활용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은 사실 참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고민될 거예요. 아이폰 유저들은 거의 10대에서 30대 사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이폰 16에 가지고 있는 이 기능보다도 더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는 세대거든요. 이 10대에서 30대 사이에 뭐 MZ 세대라고 하나요? 네네. 그 세대들은
이 어떤 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지고 뭐 이번에 발표한 기능이 우리의 기대치만은 못 미쳤지만 그 부분이 만약 활용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기능을 또 추가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지금부터가 저는 시작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도 한참 저희 예전에 말씀을 그 새로운 드려볼게요. 수출주 네. 얘기 많았었잖아요.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예.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6월 고점을 회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가 고점을 도달했었던 그때 그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말씀하신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이었었거든요.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해외 수출에 대한 성장률이 상당히 고점에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어떤 섹터의 트렌드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과열 양상이 좀 가라앉은 모습. 삼양식품을 뭐 필두로 해서 뭐 농심이라든지 뭐 오리온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이 각각 그 해외 수출에 특화된 그 제품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만 있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예, 예. 앞서 말씀하신 뭐 필수 소비재에서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내수 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못했고요. 주가를 올린 거는 해외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만큼 할 수 있는 더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전 고점을 전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부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주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지만 지금 전고점을 보고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은 좀 저는 다소 좀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물론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좀 다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염 차장님 요즘 혹시 고객들한테 많이 좀 문의받는 종목 아닌가 싶기도 한데 유한양행 혹시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제가 유한양행은 예. 기다리시라 14만 원을 돌파하고 그래? 나서는 예.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다리시라. 너무 사고 싶잖아요. 유한양행 계속 너무 사고 오르니까. 싶다. 아. 네. 지금 유한양행은 최고 TP가 13만 4천 원이었었는데요. 네. 그것을 거의 뭐 한 2, 3일 만에 바로 돌파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모두가 예상했었던 부분을 이미 주가가 너무 빠르게 반영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1만 원대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좀처럼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저는 유한양행의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분명히 또 목표가 상향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 동안 조정을 받은 기간 동안 저는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지금부터?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네. 가격대는 네. 이미 좀 이런 과열에서 조금은 좀 내려앉았으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랭라자의 어떤 뭐 앞으로 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뭐 페아마케라든지 예. 이런 아마케들이 이제 대거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랭라자의 어떤 단독 용법에 대해서도 이에 따른 결과치가 발표될 것이거든요. 지금은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데이터 값이라든지 그리고 경쟁약품에 대한 우위를 가져가는 지금 데이터들이 이제 곧 발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충분히 뺏어올 수 있는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한양행은 저는 지금부터 일단 차분히 시작을 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주가가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은 만큼 다시 한번 전 재도약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네.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 조만간 TP를 올려잡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 에너지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왜 미증시 쪽에서 보면 에너지주 수익률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그 유가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이 지금 유가가 하방 압력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요 둔화에다가 공급, 감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오펙 쪽에서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좀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WTI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70불 아래로 내려오면서 연중 최저점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유가에 대한 부분은 유가가 그렇게 연중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로 좀 사실은 좀 보고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급의 영향이, 공급의 영향이 수요보다는 공급의 영향이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좀 맞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관련된 대표적인 뭐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SK 이노베이션, S-오일 등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가가 낮을 때는 그 정제 마진에 대한 폭이 줄어듭니다. 유가가 사실 높아져야 거기서도 사실은 볼 수 있는 이익의 폭이 높아지는 정제 마진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유가가 지금 사실 하방 압력이라기보다는 지금 유가가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수익성 부분에 좋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고배당주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지금 좀 그렇게 얘기하기. 염 차장님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만. 저기 아까 보니까 마리화나 관련주 소개하셨잖아요. 오늘 뭐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날인데 오늘 밤에 이제 대선 토론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재밌더라고요. 최대한 이번에는 끼어들지 않고 카말라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래서 한번 보라. 전 세계인들이 그게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아까 뭐 테마주 요즘 그렇게 별로 그거 하신다 했는데 관여 안 하신다 했는데 이거 오늘 올라주면 오늘 끊고 나와야겠죠.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이 살짝 살짝 지금 뭐 앞서고 있다라고 하고 마리아나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이에 대한 뭐 허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아니 이거는 이제 마리화나는 이제 해리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도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마리화나 허용해 준답니까? 마리아나 합법화에 대한 기대가. 대마 합법화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일단 뭐 오늘 또 그 토론을 앞두고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잘 모릅니다, 마리아나. 마리화나는 하기야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등한 뉴욕 증시와 다르게 우리 시장은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소폭의 마이너스권입니다. 코스피가 0.31% 하락하면서 2,528선, 코스닥은 0.22% 빠지면서 712선 부근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062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도 84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2,871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대동소이한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854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이 433억 원 팔자 포지션, 반면에 개인만 홀로 1,29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건강관리 기술과 전기 장비, 그리고 해운 업종이 강합니다. 반면에 게임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업종 약하고 손해보험 업종 역시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해리스 수혜주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열릴 미국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마리화나 관련주로 매기가 쏠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줄인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바이오만 9.3%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면서 4,2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성첨단 소재와 화일약품은 지금 음봉입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3.98% 상승, 화일약품은 2.51% 강세고요. 한국 BNC 3.88% 오르며 5,620원. 반면에 에머리지는 3.2%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541원입니다. 줄기세포 관련주가 좋습니다. 특히 이엔셀 같은 경우에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 이전 소식에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15.57%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34,4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엑셀세라퓨틱스도 20.5%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는 6,980원. S바이오메딕스가 5.9%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28,700원이고요. 태고사이언스가 1.8% 강세, 반면에 강스템 바이오텍은 0.42% 소폭의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이 중에서 남양유업은 231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 결정 소식에 오늘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8.96%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51만 7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G 엔터, 지금 떠오르는 초통령이죠. 사랑의 하추핑이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45% 강세로 거래가 16,690원이고요. 관련해서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이 역시 온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헝성그룹이 11.7% 급등, 네오팜이 5.3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출판사도 0.43% 소폭의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 관련주 확인하시죠.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는 루닛의 상승폭이 큽니다. 루닛이 오는 13일부터 17일 열리는 에스모 유럽 임상종양학회에서 위암 항암 치료 효과를 예측을 한 결과를 발표하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5.1% 급등하면서 거래가는 41,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JLT가 6% 올라갑니다. 11,660원. 딥노이드도 4.17%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250원이고요. 뷰노가 3%대 강세로 32,800원. 코어라인 소프트가 1.67%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7,29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일부 테마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다소 약한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또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도연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지금 현대차가 실적 개선에 주주 환원까지 강화하면서 일부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현대차 인도 IPO의 심사 결과가 곧 발표가 예정해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을 위한 예비투자 설명서를 제출했었는데 심사 결과는 이번 달 중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인도 법인의 IPO를 통해서 약 4조 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인도 법인의 2023년 당기순이익은 9,210억 원 정도 되고 인도에 상장된 자동차 업체들의 PER 평균은 약 20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GM 텔레가운 공장의 가동과 인도 시장의 HEV 그리고 EV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고려를 해봤을 때 시장은 현대차 인도 법인의 기업 가치를 약 30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예상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된다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따라서 미국 매출이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이 밸류체인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주 내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보셨으면 하는 첫 번째 기업은 한국단자라는 기업입니다. 한국단자는 자동차용 커넥터와 전자 모듈을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한국단자는 최근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전기차용 커넥터 부분에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하였습니다. 전기차용 커넥터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한 플러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라서 전기차용 커넥터 수요가 급증할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경창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경창산업은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 등에게 전기차 구동 모듈과 페달 등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동 변속기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 중인데 최근 이 변속기를 전기차 구동 모터로 전환을 해서 현대차의 전기차 구동 모듈의 72%를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으로 차세대 전기 모터를 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좋았는데 오늘은 또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금투세의 도입과 그리고 공매도 제한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이 제한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자금 유출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진행 중인 미 대선 구도에 따른 불확실성과 그리고 11일 CPI 발표, 12일 PPI 발표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있고 연휴 직후에 발표가 되는 FOMC 결과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일 BOJ의 통화 정책까지 감안을 한다면 정말 많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어느 쪽으로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 밸류가 PBR 0.9 이하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으로도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미루 연구원님,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 B컷 기대감이 일부 후퇴하며 원달러 환율도 133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아직 환율 반영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 이번 주 주요 경제 이벤트 함께 체크하면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해리스 부통령 첫 TV 토론 예정되어 있는데 달러에 어떤 영향 줄 거라고 보시나요? 예,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한편 노동시장 둔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안정 책무에 비중을 두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8월 중 14.2만 명이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였고 실업률은 4.2%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고용에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서 노동시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해고율은 1.1%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과거 경기 침체 시기뿐 아니라 침체가 아닌 시기와 비교를 하더라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둔화가 매우 급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9월 금리 인하는 확실시되고 있지만 B컷 가능성은 다소 축소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김영권님, 지금 이제 미국 8월 CPI, PPI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고, 지금 이제 22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22도 잡혀 있고 다음 주에 이제 FOMC도 있고, 이 환율 가지고 참 이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B컷 기대를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22하고 엮어서까지 결국 유로가 중요한데 달러 시세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예,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8월 헤드라인 CPI가 전년 동월 대비로 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9월과 10월을 예상해 보면 작년 미국 헤드라인 CPI가 9월, 10월에 재상승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9월, 10월에도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관심이 제일 큰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도 2% 중반 혹은 그것을 하회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시장에서는 물가 안정세를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보다 미국의 물가 안정세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거나 고용 둔화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 현재 기대가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9월에 25bp 내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이제 유로존 경제를 살펴보면 2, 4분기의 거시경제는 전분기에 비해서 0.3%로 성장은 했지만 독일은 시장 전망인 0.1%보다 낮은 마이너스 0.1%로 오히려 역성장을 기록하였고, 이탈리아는 0.2%, 프랑스는 0.3% 정도로 성장세가 미미한 편입니다. 그리고 유로존 2분기 교섭 임금을 살펴보면 1, 4분기 4.7%에서 정점을 찍고 2, 4분기에는 3.6%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처럼 이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도 유로존에서 안정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경제 성장세가 미약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가 가시화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2위원들도 추가 금리 2회 정도 올해 인하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예상치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달론 환율 밴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8월 말에 1,319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달론 환율 밴드 어떻게 보시나요? 예, 모든 가격 변수가 그렇듯이 이미 환율에도 시장에 존재하는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현재 수준이 가장 좋은 전망치가 될 텐데요. 환율은 또 국가 간 상대적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국내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전망도 중요할 텐데, 한은에서는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그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을 우려하여 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작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이에 더한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도 국내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된 정보도 소폭이나마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환율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추이와 관련된 정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원하는 삶을 돈 걱정 없이 즐기기 위해서 이른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고 하잖아요. 은퇴 이후 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주식을 비롯해서 또 해외 투자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은퇴 준비와 또 이민
그리고 투자에 대한 팁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JCN 컴퍼니 그룹의 존청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시네요. 존 대표님, 정 대표님. 네, 정입니다. 정 대표님. 예. 두 달 만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제 이민을 선택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뭐 중국에서는 이미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이 고액 자산가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최근에 네. 말씀처럼 이 어떤 관련 리포트에서 예. 이 고액 자산가들이 본국을 떠나는 그런 비율 면에 있어서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요. 한국이 전 세계 4위에.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놓고 보면 뭐 네. 그러려니라는 이유가 있지만 한국이 도대체 왜? 라는 그런 좀 사람들이 질문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꼭 어떤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라기보다는 네. 어떤 투자나 이주에 있어서의 어떤 제약들이 점점 더 사라지다 보니 특히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산가들이 더 좋은 투자 기회 또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뭐 떠난다 내지는 새로운 또 어떤 옵션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떠난다기보다도. 네. 특히 미국 쪽으로 이민을 많이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그 리포트에서도 그렇다면 어느 나라로 많이 네. 가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면 미국이 또 수위에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미국이 갖는 어떤 투자처로서의 장점이라는 건 뭐 이런 시청자분께서도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뭐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명백한 거고 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게 투자에 있어서의 적절성보다도 이 투자가 얼마나 원활하고 제약이 없이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갈수록 그런 면에 있어서의 제약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 또 거기서 이제 또 이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어떤 제약이 사라지다 보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어떤 뭐 가장 뭐 각광받는 투자처로서 미국이 계속해서 주목받는 그런 경향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자산 증식 환경적인 측면이나 훨씬 우리나라보다 우호적이다. 뭐 라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뭐 네. 투자 또는 뭐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자 네네. 그러면 뭐 세계 경제, 외교, 문화, 군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중심지인 것도 분명하겠고요. 네. 그리고 뭐 꼭 투자의 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면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지로서 또는 적어도 최소한 거쳐가는 그런 목적지로서의 미국의 가치를 다들 고려하고요. 또 네. 교육에 있어서도요. 사람들이 또 유학을 간다 그러면 또 미국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정 대표님은 어디 미국에 더 오래 계세요? 한국에 오래 계세요? 미국에 있죠. 보통 2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요. 2달에 한 번 정도 네. 나오는데. 네, 나올 때마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인사드리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미국이 더 살기 좋습니까? 한국이 살기 좋습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네, 근데 네. 뭐 저는 지금 사는 그런 모습대로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도 또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예. 또 주된 또 활동 그런 그 지역은 또 미국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 서민들 내지는 조금 있는 특히나 또 경험해본 또 부자층에서도 하는 얘기 중에 그거 일반화된 얘기가 겁니다. 돈 있으면 살기 제일 좋은 데가 한국이라고. 제일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그렇죠. 네, 그것도 물론 당연히 일리 그것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네. 또 하나 다음 질문 가기 전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직접 현지에서 보지는 못합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만 미국이 예전 같지가 않아 가지고요. 하다못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데 우리 한인들 많이 사시는 네. LA나 샌프란시스코가 옛날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인 사회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어떤 뭐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캘리포니아 어떤 네. 그런 특수성이기도 할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좀 과장된 부분이 과장된 있겠다라고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여전히 캘리포니아가 전체 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도시로서 또 각광받을 만한 그런 이유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미 선택한 이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투자도 하고 자산도 늘고 하면 이제 또 이민 이후 또 이제 은퇴도 좀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미국인들은 그러면 은퇴 준비하면서 어떤 투자 상품을 주로 고려하나요? 이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미국도 이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그 안정적인 운영 또는 불안한 그런 운영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개별 경제 주체들,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이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을 장려하고요. 장려한다라는 것은 결국 제도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유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제상의 혜택을 또 주는 건데요. 대표적인 거는 뭐 IRA다, 뭐 401k다라고 하는 직장 그 은퇴 연금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 미국 주식시장은 어쨌거나 장기적인 우상향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또 그 국민들 사이에 있다 보니 네. 본인들이 어떤 벌어들이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이 본인의 은퇴 연금 이게 또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꾸준히 또 주식시장에 그게 들어가고 또 그게 안정적인 성장을 또 뒷받침하고 거기에서 또 과실을 누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은퇴 시기에 됐을 때는 이게 꼭 자산의 규모보다도 내 은퇴 이후에 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또 전환하는 것까지 또 제도적인 혜택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최대한 누리는데요. 그래서 뭐 결국은 401k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또 이러한 은퇴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밖에도 뭐 라이프 인슈런스라든가 아니면 어니티 상품을 통해서도 이러한 또 비과세 은퇴 소득을 확보하는데 활용하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때요? 부동산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게 뭐 상대적인 차이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우리가 부동산 투자, 여유 자금을 통해서 어떤 임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한국에서는 제가 체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반해 그렇죠. 미국은 그보다는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임대 소득을 통해서 내가 은퇴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확보하는데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계속해서 이월해주는 그런 제도상의 혜택이 있다 보니 네. 그래서 그걸 현금화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재투자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현금 흐름, 임대소득을 가지고 더 활용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게 한국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투자 내지는 어떤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그 노하우를 갖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내에서 뭘 기회를 모색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투자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사라졌고 네. 앞으로 더 사라질 것이고 이거는 예. 제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인 관리라는 면에 있어서의 제약도 사라지는 거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꼭 한국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할 게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은 꼭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어도 예. 당연히 우리가 고려하면 좋은 그런 방안들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이 갖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단순히 투자 시장으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것이 재미있게도 꼭 미국에 거주하는 거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그러한 혜택들을 같이 누릴 수 있더라. 아하. 물론 한국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과세제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 그럴 부분이겠으나 그럼에도 미국의 제도가 제공하는 여러 이 과세 이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뭐 굉장히 큰 효용을 누리실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충분히 미국 부동산 투자를 좀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뭐 부동산 투자만이 아니고요. 예. 기타 다른 투자 상품들이 여러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이 제도상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은퇴 준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네네. 그런 상품들이 여러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뭐 생명보험도 있고요. 생명보험. 또 연금 상품들도 있고요. 네.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네네. 그런 것들이 꽤나 이 수익성 면에서도 이게 결국은 뭐 그러한 상품들이 또 주로 투자되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이다 보니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또 달러 베이스의 그런 그 또 효과도 네.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보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하면 약간 좀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 그래도 미국은 괜찮나 보네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은퇴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예. 원래는 이거잖아요. 어떤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이
변고가 생겼을 때 네.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없이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그렇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목적에서 보면은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권장하죠. 예. 권장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 투자금 그리고 이후에 사망보험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미국에서는 소득세도 비과세되고요. 그리고 증여상속세도 비과세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은퇴소득이 됐건 아니면 그 가정경제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건 그런 부분들은 뭐 미국에서는 충분히 어떤 유의미한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 그 부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무슨 뭐 주식이 됐건 보험이 됐건 그 어떤 혜택들을 세제적인 혜택 이걸 누릴 수가 있다고요, 한국에서도? 그렇죠.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게 한국 법상 또는 네. 한국의 그 투자금을 다시 가져오는 데 있어서의 과세 부분은 또 별도로 고려해야 될 것이겠으나 근데 예컨대 뭐 어떤 부동산이나 보험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네. 혜택이 있는 거죠.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라고 미국에서? 하는 것은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법인의 형태로 투자를 진행을 하면 결국은 이게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법인은 이걸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에서 이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으로서 예.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예. 여전히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똑같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아주 좀 개괄적인 설명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게 되면 최종적인 어떤 한국 과세에 있어서의 부담 당연히 지키면서 그럼에도 미국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은 충분히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그럼 혹시 그렇게 뭐 미국 이민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단순 외국인으로서의 투자일 수도 그렇죠.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또 변호사로서 예.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들을 많이 지켜보게 네. 되는데요. 내가 미국 법 또는 한국 법, 국내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는 미국 법,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온전히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그런 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또 불구하고 그걸 간과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이건 주식이 됐건 아니면 기타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가 됐건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면에서건 아니면 내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면에서건 충분히 유의미한 검토 과정일 테니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보합권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대형주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하네요. 네. 우리 시장의 파수꾼은 개인밖에 없네요. 그렇죠. 야, 동학개미 그나마 개인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예. 일단 하단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돈도 돈이지만 애국자시들입니다. 뭐 이 시장에 뭘 그렇게 기대할 게 있다고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시는지.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